왜? 여기서 왜 신랑 얘기가 왜 나오는 거야? 신랑은 자격증이 있는데 공부를 하길래. 아, 왜요? 여자분들도 경제적 자립도가 중요하죠. 그게. 나중에 그 여성 따신 분들 중에 여기 안에 계신 분의 저분의 성품상 중개업을 개업하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분들이 펄펄 날아다니고, 저분은 잘할 것 같아 라는 분들은 의외로 조용하게 침묵을 지키며 있고, 근데 이게 사람의 서비스업이잖아요. 하는 거에 따라서 수익 구조가 틀려지기 때문에 어느 분은 자격증이 없어요. 없는데 영업수완은 아주 좋아요.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격증을 따기는 따야겠는데 여기 와서 공부하는 시간이 수많은 기회비용을 지불한대요. 영업을 못하니까. 사람을 두고도 한번 배워보려고 몇 개월 나왔는데 전화가 계속 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고 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분이 나중에 딸을 시켜서 공부를 시키겠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뭐 딸이 뭐 자식이 내 마음같이 되나요? 공부 좀 해라 그러면 싫다. 용돈 많이 준다 싫다. 너 그러면 한 푼도 안 준다? 그래봐야 내 건데 뭘. 이러면 나가면 뭐 아무 소리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왜 예전에 어느 저기 부인도 남편이 이거 따면 건물 명의 하나 네 명의로 해주겠다 이렇게 해갖고 처음에 한두 달 나왔나?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갈 때 한 얘기가 뭐냐면 어차피 다 내 건데 무슨 뭘 굳이 그 건물 안에 목숨 걸 일이 뭐 있냐고 갔어요. 그냥. 사람마다 틀린 거예요. 하셔가지고. 그리고 일단은 자격증은 따고 난 다음에 무슨 변명이 있어도 변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요즘 중개사 어렵다는데 이거 꼭 따야 돼? 그거는 따놓고 그 얘기하면 사람들이 설득력이 있어요. 야, 저 사람이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그 요즘 상황이 안 좋으니까 저런 얘기 하나 보다. 그런데 중간에 포기하겠다는 용무로 그렇게 쓰면은 그런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은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왔어요. 그죠? 이 상태에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여기 저녁에 오는 그 여자분 두 분이 계시거든요. 네. 저녁 시간에서 수업 듣잖아요. 그럼 물어봤어요. 박한 양반 밥은 어떻게, 그럼 뭐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시켜 먹어, 이거. 해 먹어, 이거. 알아서 해 먹어. 뭐 이런 거잖아요. 뭐. 근데 다행인 건 두 분이 자녀가 없으니까 그래도 와서 이 시간에 와서 이거 할 수 있지. 자녀가 있으면 가야 돼요. 작년에도 오전 수업 마치면 자녀 하원 하교 시간에 맞춰서 그냥 가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거 이겨내고 뭐 동차 합격하기도 하고 합격하고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가 강해야 돼요. 올해 꼭 따야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죠? 네. 어? 합격을 하고 싶어요? 네. 근데 왜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참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아니 합격은 하고 싶다면서 공부는 안 하고 합격은 하고 싶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참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나중에 뭐 얼마 뭐 몇 문제 부족해서 그렇다 그것도 다 나중에는 핑계하고 변명밖에 안 돼요. 일단 대구 볼 일이에요. 대구 볼 일. 그래야지 모든 게 해결이 될 수 있어요. 조세 정책이 있어요. 그죠? 조정책이. 자, 조세 정책에서 최근에 여기서는 포인트는 조세 분류는 알아야 돼요. 페이지도 안 넘기는 거 보니까 조세 분류가 어디 있는지 아직 확인도 안 된 거예요. 페이지 하나 넘기면 거기 조세 분류라고 있어요, 없어요? 그게 별표하는 거예요. 별표. 현재는 얘가 출제 빈도가 제일 높은 거예요. 출제 빈도가. 그러니까 자, 정부가 조세를 부과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겠어요? 재원 조달이에요. 돈이 있어. 정부도 돈이 있어야지 나라 살림을 꾸려나갈 거 아니에요.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그렇겠죠? 그래서 세금을 거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금을 부과하겠죠. 근데 그거를 걷어들이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그게 소득재분배예요. 우리나라는 수직적 형평과 수평적 형평이 있으면 뭐를 취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수직적 형평이 수직적 형평의 논리가 뭐예요? 누진세 아니에요, 누진세. 돈 많이 벌면 세금 많이 내고 돈 적게 벌면 세금 적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번 사람에게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서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그 세금의 일부를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부수적으로 자원 배분도 유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원 배분도 유도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산업이 발전하기 전에 외국산에 들어오는 거에서는 높은 관세 매겼던 거 아시나요? 수입산에 높은 관세를 매기면 우리나라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지어서 노동자를 채용해서 생산을 해서 팔아서 얻는 수익보다는 간단하게 외국산 수입해서 파는 게 수익이 더 좋은 시절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국내 기업들이 국내 산업에 투자해야 하네요. 안 할 거 아니에요. 국산을 찾아보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높은 관세를 매기고 자국 산업을 보완하는 취하에서 공장 짓고 그러면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여러 가지에 대한 지원을 해주니까 그리고 수입품에서는 높은 세율이 부과가 되니까 이익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수입산은 줄어들고 국산에 대한 생산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식의 자원 배분을 유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우리가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부과하지만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의 기능이 수반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도세를 강화하는 것도 투기적인 거래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 부동산 조세 부과의 목적이라고 나와 있죠. 재원 조달 목적인데 그걸 가지고 분배의 공평성, 소득의 재분배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원 조달 기능이 있고 사회 정책적인 기능이 부수적으로 따라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저기 추가적으로 조세 회피 있죠. 조세 회피.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조세 회피. 조세 회피. 조세 회피. 탈세 있죠, 탈세. 탈세는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불법이잖아요. 조세 회피는 합법이에요, 합법. 조세 회피는 여러분 시험에 한 번 딱 나왔어요. 한 번. 단어가 주는 어감이 있잖아요. 조세 회피 그러니까 뭔가 비겁해 보이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조세를 회피한다는 얘기는 내가 여러분의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내가 연구를 해서 내가 부담하는 세금의 규모를 줄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기 북아프리카에 가면은 모로코라는 나라 있죠. 거기에 전 세계 부자들이 다 거기에 집이 있어요. 왜 글로 가겠어요? 비과세요. 세금이 없어요.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수입 명차들이 길거리에 질벽에 다니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거기에. 그걸 통해서 내가 부담해야 될 세금을 줄이는 것 있죠.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주마다 세율이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네. 그래서 주마다 이혼을 했을 때 주는 것도 기준이 틀린 거예요. 거기는. 네? 아니, 이혼하면 돈 주는 게 아니라 재산을 분할을 할 거 아니에요. 어느 주에 가면은 50%의 분할이라고 하는데, 어느 데 가기에는 뭐 20대 80으로 나눠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주거지를 글로 가갖고, 자기 유리한 지역으로 가갖고, 거기 법원에다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이제 진행을 하고 그러는 거죠. 나중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커요. 뭐냐면, 젊은 친구들이 결혼이라는 게 오래 뭐 평생 지속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가다가 중간에 헤어질 수도 있고 그럴 거 아니야. 그 이혼 문제가 대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분할 문제가 이제 나올 거라고요, 그게. 그럼 우리나라 현재까지는 배우자가 기여한 부분에 따라서 그거를 일정한 비율을 상속을 받게 되는데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단 말이죠.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 결혼하는 총각도 있는데, 뭐, 이혼 얘기해서 미안한데, 어쨌든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나중에, 그러니까 여기 분은 나중에 책임지고, 박 총각 이상형을 잘 물어봐가지고, 잘 부인을 통해서 잘 소개시켜주고, 박 총각도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이상형을 하나씩 얘기를 해야 돼. 키가 큰 게 좋다, 작은 게 좋다, 뭐가 어떻게 좋다, 성격이 뭐,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결혼하신 분들의 조언은, 한쪽만 듣고 한쪽은 안 듣는 게 나아요. 한쪽만 치우쳐서 들으면 나중에 그게 그게 맞는 건 줄 알고 그대로 움직이다가는 오히려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해가지고 이런 걸 윤총각이 들어야 되는데 집에서 코가 막혀갖고 못 나오고 있다니 참 진짜 코가 막힌 거야. 윤총각 너 나오면 시험 볼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다음 주에 나오든지 그 다음 주에 나오든지 본인 자유인데 너 등장하는 순간에 시험지가 돌을 거야. 여기 이렇게 쭉 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윤 총각 연락처 알아가지고 문자 카톡 보내가지고 너 당분간 나오지 마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6월 달에 나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걔가 나오면 바로 시험을 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일단 조세 분류 있죠. 네, 뭐 의하고 기능 뭐 이런 거 우리가 해본 거고.
그러면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조세 분류. 근데 이게 조금씩 과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부동산이 취득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보유할 때가 있고, 처분할 때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잖아요. 부동산으로 한다 그러면 취득세는 지방세, 국세예요. 그 다음에 상속하고 증여세 있죠. 이건 국세란 말이에요. 실상은 뭐 부동산이니까 여기까지 인정을 하고, 여기 이제 종부세 아시죠? 재산세 아시죠? 양도소득세 있죠? 걔는 국세예요, 지방세예요? 이 정도가 기준이었는데, 그 처음에는 여기서부터 출발했어요. 얘부터 나왔어요, 종부세. 그 다음에 재산세 나오고, 그러더니 슬슬 범위를 넓히기 시작해요. 그러니 어느 날 종부세 과세 기준이 몇이래요? 재산세. 똑같다고요. 과세 기준은 동일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서.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 기준은 동일하다. 박스를 주고 다음 중에 맞는 거 고르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건 어디서 배워야 돼요? 세법에서 배워야 되는데 1차만 공부하는 양반들은 세법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나오면 또 틀리는 거예요. 그거 나오면. 그 어쩔 수 없이 1차 과목인데 거기다가 이런 애들까지 집어넣어 줘야 되는 거예요. 밑에다가. 근데 듣는 거 한번 들어본 거하고 아닌 거하고 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왜 등기부 기록이 있죠? 기록에 뭐가 기록이 돼 있어요? 등기부 기록에. 표제부 있고, 갚고, 을고. 병부는 없어요? 병부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간단한 건데 1차에서 나오면 그러면 이제 사람들 헷갈리는 거. 왜?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거를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182페이지 하단에 가면 기출지문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5번에.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세 기준은 매년 6월 1일로 동일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양도세와 부가세는 국세에 속하고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어디에? 지방세에 속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어렵지는 않게 주는데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게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 애들을 하나씩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그런 거를 조금 유념을 해야 돼요. 여기는 다 1, 2차 다 들으시죠?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잘 유념을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세법에는 주지 않아요. 세법에 그런 거의 난이도가 왜 나오겠어요? 그죠? 근데 학개론에 나오면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공법도 불안했던 거예요. 지역, 지구, 구역에 대해서 내일 다 끝나면 공법선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얘기할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도대체가 그게 구별이 안 된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공법 선생이 와가지고 말도 없이 창가 쪽으로 갈 거예요. 그죠? 마음도 여린 사람이 또 그 얘기 들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옆에 제가 가면 조세 전가와 귀척이 있죠. 얘는 가끔씩 물어봐요. 그런데 얘를 알려고 그러면 탄력성이 바탕이 돼야 돼요. 그죠? 자,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요. 정부가 과세를 생산자에게 과세했다고 해서 생산자가 모든 세금의 부담을 다 안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는 누구에게? 수요자에게. 또 일부는 요소 공급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건 앞으로 전가한다 그래서 전전이라고 그래요. 요소 공급자에게 전가하는 건 뒤로 전가한다 그래서 후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전전은 가격 인상을 유도하고 후전은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임대사업자라든가 이렇게 과세하게 되면 그게 다 주택 소비자에게 전가되니까 대부분 전전의 형태가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지난번에 적어드렸으니까. 정부가 생산자에게 과세하면 이 중에 일부가 누구에게? 소비자에게. 이게 앞으로 전가돼서 전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가격 인상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일부는 누구에게? 요소 공급자 있죠? 이건 뒤로 전가된다라서 후전이라고 그래요. 후전.
이거는 가격 인하 형태로 나타난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부가 조세를 부과했다고 해서 누가 그 조세를 부담하고 누구에게 그 세금이 귀착이 되느냐 여부 있죠. 그거를 얘기하는 게 조세 전가와 귀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예요. 정부가 생산자에게 조세를 부과할 수도 있죠. 정부가 소비자에게 조세를 부과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생산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면 생산자 부담이 커지고 소비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면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정부가 생산자에게 부과했다고 생산자 부담이 커지고 소비자에게 부과했다고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건 없다. 누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냐 여부는 수요와 공급 곡선의 상대적 탄력성이 크기에 따라 틀리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탄소비대 알려주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어? 조세 부담의 크기 있죠? 크기는 수요와 공급 곡선 있죠? 상대적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틀려진다고요. 그죠? 그래서 거기 조세 전가와 귀착의 2번 지문에 가면 조세 귀착이라고 있죠. 거기 가면은 각 경제주택에게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하냐 문제를 말할 때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 부담액이 달라진다라고 해놨잖아요. 그죠? 밑줄 안 쳐있나요? 그래요? 어디 쳐있는 거는 보이나 보네? 물어볼 때는 안 보이고? 그래서 그때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작고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크다. 그래서 여기서 탄이고 작으니까 작을 소자 있죠. 이거 써서 탄소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비 큰 대자니까 써서 대, 그래서 탄소비대라고 했어요. 탄소비대. 그러니까 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작고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크다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시장에서 자 수요가 탄력적이고 공급이 비탄력적인 시장에서 조세가 부과되면 누가 더 많이 부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탄이잖아요. 얘가 뭐예요? 뭐 얘가 더 많이 부담한다 이런 얘기예요. 지문 나올 때 그래프를 그려서 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문장으로 확인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 수요가 공급에 비해 탄력적이면 그죠? 누가 세금 많이 부담해요? 공급자일 거 아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게 문장의 표현이. 그러니까 출제자는 이렇게도 내고 이렇게도 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수요가 공급에 비해 탄력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수요가 더 탄력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원래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쌍방귀착이에요. 쌍방귀착. 균형가격이 1,000원이고 균형거래량이 100일 때 정부가 공급자에게 100원의 세금을 부과해요. 그러면 생산자는 이 세금의 전부 일부를 소비자에게 전가해야 돼요. 그죠? 전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걸 가격에 반영해야죠. 그럼 가격을 올려야 돼요? 내려야 돼요? 올려야 돼요. 가격 올리려고 그러면. 공급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논리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해요. 지난번에 얘기해 줬잖아요. 이렇게 이동하는 게 종량세에 관한 거라고요. 종가세는 곡선이 회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급 곡선이 있으면 이렇게 회전하는 게 가격에 부과할 때 나타나는 거라고요. 이거는 곡선이 이동했잖아요. 이건 물품세란 말이에요. 종량세. 물건 하나 팔 때마다 과세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방 이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부과된 크기만큼, 조세가 부과된 크기만큼, 그러면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 거 아니에요. 줄어들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높아진 가격은 누가 부담해요? 그렇죠, 소비자가. 그러면 수요자의 부담은 이전보다 어떻게 돼요? 높아진 거 아니에요. 그럼 공급자의 이익은? 공급자는 이 가격을 받았으니까 받고 팔았잖아요. 올랐잖아요. 50원을 더 받잖아요. 근데 세금을 100원 내야 돼요. 1,050원 받고 팔아서. 그러면 공급자 주머니로 들어오는 게 950원이에요. 그죠? 그럼 요거는 누가 부담한다? 공급자가. 요렇게. 그래서 원래 균형 상태에서는 쌍방귀착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지만 조세가 부과됨에 따라서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돼요? 줄어들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균형할 때 이렇게 해줬잖아요. 이 가격에서 이만큼은 생산자가 이윤을 얻고 있다 생각하고 이 부분은 소비자가 이윤을 얻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랬죠. 근데 가격이 올라가니까 소비자가 얻는 잉여가 줄어들었잖아요. 공급자의 수입이 줄었으니까 생산자의 잉여도 줄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총잉여가 어떻게 돼요? 감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로 인해서 정부가 이 금액을 내서 과세해서 세금을 받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제적 순손실은 발생한다 안 한다? 경제적 순손실은 발생한다 안 한다? 경제적 순손실은 발생한다 안 한다? 지난번에 오후에 기출을 할 때도 했단 말이에요. 이거 경제적 순손실은 발생한다 안 한다? 빨리 한다고 얘기를 했죠. 나을 발생한다고. 발생한다고. 선생님이 못 참고 얘기하는 거예요. 발생하는 거예요. 발생. 어? 원래 여기가 자유로운 거래였는데 이게 지금 거래량이 인위적으로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경제적 순손실이 이 크기만큼 발생한다고요. 경제적 순손실은 정부의 세금 부과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답이 그거다고요. 자, 세수입의 증가분은 정부에게 기속이 되니까 경제적 순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게 틀린 답이었다고요. 발생한다고요. 그럼 경제적 순손실의 크기는 공급이 탄력적일 때 커요? 비탄력적일 때 커요? 자, B를 버려보세요. 탄력적일 때 큰 거예요, 탄력적일 때. 그래서 2번 나온 거예요, 2번. 이쪽에서. 그러더니 사회적 총잉여가 감소한다는 그 표현까지도 또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여기는 그 표현에 대해서 자, 어디 가보니 186페이지 있죠? 자, 거기 하면은 하단에 자, 양가로 5번에 거래소 인상과 경제적 순손실이 있죠? 1번에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다. 2번에 생산자 잉여가 감소한다.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3번에 수요가 불변일 때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순손실이 커지고 이렇게 해놨죠? 네. 그래서 거기 기출의 1번 지문을 보면 부동산 거래세를 부과하면 사회적 총잉여가 감소하므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것까지 알려드렸어요. 이거 원래 그래프 그리면 그때 아이고 자, 이 상태를 놓고 보게 되면 얘가 기울기가 급하고 얘가 기울기가 완만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울기라는 건 결국 기울어진 정도를 표시를 해준 거예요. 이게. 그쵸?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를 가지고 기울기의 값을 측정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심화 과정을 갈 때 그거 갖고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또 해줘야 돼요. 그거를. 그래야지 별로 그게 의미는 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100원 세금이 부과됐어요. 그러면 생산자는 이 세금을 누구에게? 소비에 전가해서 공급 곡선을 상방 이동하겠죠. 그럼 조세 부과된 크기만큼 시장에 공급되는 양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해요. 그러면 요 면적만큼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이거 누가 부담해요? 수요자, 소비자가 부담하겠죠. 그러면 공급자는 이 가격 받아서 100원 세금 내야 돼요. 그럼 공급자 주머니로 들어온 게 920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만큼은 누가 부담해? 이거는 공급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기울기를 우리가 길이를 보면 알겠지만 수요자보다 공급자 부담이 크죠? 이유가 왜 그래요? 왜 공급자 부담이 커져요? 균형 상태일 때는 반반 부담인데. 왜? 지금 얘가 탄력적이잖아요. 얘가. 그죠? 얘가 탄력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게 뭐예요? 얘가. 대체제가 많다는 얘기라고 했잖아요. 대체제가. 그러니까 경제의 탄력성에 대한 개념이 여기까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여기까지 힘든 거예요. 선생님 여기서 얘기해도 경제에서 배운 게 기억이 안 나잖아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대체제 유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생각해요. 얘가 설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설탕 업체에서 설탕 만들어서 파는데 한 봉지 만들어 팔 때마다 과세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소비자에게 많이 전가해서 가격을 많이 올리면 이 소비자들은 올리고당으로 다 가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격을 많이 못 올린다고요. 얘가 탄력적이니까 수요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탄력적이니까 조세 부담의 크기가 작아지는 거예요. 얘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재화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세를 전가할 때 공급자들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응? 여러분들 거기 185페이지 가보세요. 거기 그래프 몇 개 있어요? 얘 있죠? 얘까지 하면 7개, 7개. 예? 이거 다 그리면서 하면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이거 그려서 하겠어요? 그린 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얘는 이렇게 해준 거 아니에요? 탄소 비례로. 요건 기억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한쪽이 모두 부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일반기착이라고 해요. 일반기착은 이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완전이라는 게. 그러면 이거를 구별할 때, 자. 여기 보시면 완전 비탄력적 있죠? 완전히 비례하는 거예요. 비례할 때는 앞에하고 뒤가 같아요. 앞에하고 뒤가 이렇게. 근데 완전 탄력적이 나오죠? 그러면 앞에하고 뒤가 틀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게 이거예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조세가 부과되면 전액 누가? 이게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먼저 이게 수요인지 공급인지를 구별해 줘야죠. 그 공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완전 탄력적인지 비탄력적인지를 구별해 줘야 되잖아요. 뭐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누가 부담하느냐 이거 있죠? 이게 표시가 돼야 되니까 이거 딴 거예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누가? 공급자가 부담한다는 거예요.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요자가. 문장이 줘요 안 줘요? 주는데 이거를 표현할 때 공급의 탄력성이 0일 때, 얘가 수직선일 때, 그 다음에 공급자 있죠? 매도자, 임대인, 토지 소유자,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바꿔도 같은 표현이라는 것만 인식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나온 게 그거예요. 이게 여러분 시험에 5번 지문으로 나왔었어요. 다음 문제는 올바른 거 고르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라고 그랬죠? 0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완전 비탄력적. 조세가 뭐냐면 전액 누가?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는 공급자잖아요. 이게 답이었다고요. 올바른 거 고르라고 그럴 때. 알려주잖아요. 어?
그래서 선생님이 완전 비탄력적 할 때 얘는 균기가 수직선이고 부호를 0으로 하고 여기까지도 정리를 해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자, 이론적으로 자, 똑같이 토지 소유자에게 100원의 세금을 부과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시장 가격이 어떻게 돼요? 100원을 부과했어요. 공급자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100원 세금을 부과했어요. 시장 가격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우리는 맨날 여기다 적어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격이 변하는 세 가지예요. 상승, 불변, 하락이 세 가지예요. 그죠? 그래놓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홀수는 빼고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뭘 빼라고요? 남는 게 뭐예요? 불변인 거예요. 어? 왜 불변이겠어요? 자, 100원 세금 부과를 받았죠. 그럼 얘한테 전가를 해야겠죠. 그럼 얘를 가격에 반영을 해야 되죠. 가격에 반영도 올려야 되잖아요. 가격을 올리려고 그러면 공급을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양을 조절을 못 한다고요. 양의 변화가 없으니까 가격도 변화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100원 세금 다 누가 내요? 그렇죠. 공급자가 다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가격에 반영을 못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양의 변화가 없잖아요. 양의 변화가. 이해하시겠어요? 이래놓고 다음번에 돌아갈 때 자, 가격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맨날 상승한다는 거예요. 맨날. 그러면 선생님이 어디다 또 3개 적어요. 적고, 자, 홀수 빼고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또 어색한 미소를 지면서 불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한 4번, 5번을 해야 정답을 얘기를 해요. 그죠?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전액 누가 부담한다? 공급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공급자가. 그러면 수요 쪽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응? 생각해 보세요. 역설적으로. 소비자도 자기에게 과세가 들어왔잖아요. 그럼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세금 부담을 줄이려고 그러면 가격을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가격을 떨어뜨리는 방법이 뭐예요? 응? 가격이 떨어뜨리는 방법. 아니, 수요가 감소해야 되잖아요. 아니, 여러분들은 앞에서 균형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하고 균형 가격 하락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감소하거나 공급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 수요가 줄어야 되잖아요. 근데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수요가 변화가 없다고요. 그죠? 그러면 그냥 그 가격 그대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을까요? 참고로 거기 184페이지에 가시면 거기 신규주택이 있고 중고주택이 있죠. 네. 신규주택에 조세를 부과하면 그죠? 신규주택이 탄력적이에요? 재고주택이 탄력적이에요? 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규주택은 지어서 들어오기까지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신규주택의 공급은 비탄력적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수요가 탄력적이라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주택이다? 신규주택. 이게 신규주택의 수요자고, 우리가 조세를 부과하면 신규주택 있죠? 예. 여기는 고소득, 신규주택을 주로, 우리 앞에서 이거 배운 거 기억하나요? 고가주택이 있고 무슨 주택? 얘는 신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저가는 신축을 금지시킨다는 조항이 있었잖아요. 네? 여과 과정에서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은 신축을 금지시킨다고 했잖아요. 그게 여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신축 주택은 생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공급할 때 시간이 걸리잖아요. 비탄력적이고 그러면 신축 주택을 주로 구입하는 사람이 고소득층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소득층들은 같은 예를 세금이 부과되도록 세금 부담이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기존 재고주택은 어떻게 돼요? 완성된 주택이잖아요. 공급이 탄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 부담이 더 커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요. 그래서 그게 역진세적인 효과가 발생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거기 보면 신규주택과 중고주택이라고 거기 나와 있죠. 박스에. 그래서 하나가 고가주택, 하나는 저가주택이라고 해놨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이거. 이 번역해서 소개가 된 거지. 그냥 그렇게 인식 정도만 해주셔도 된다 이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다만 이거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게 바탕이 돼야 돼요. 고가는 신축이 가능하지만 저가는 신축이 금지되어 있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가주택을 주로 소비하는 사람들이 누구? 고소득층. 저가주택은 누가? 소득층. 그러니까 상대적으로